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와, 이변, 박변, 리변 3명 이렇게 다 모여있으니까 저는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저는 우리 두 변호사님만 계시면 정말 대본 없이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대본이 없어 본 적은 없지만 대본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본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럴까요? 그쵸, 우리 진짜 대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2박 3일 막 해가지고 막. 그래요. 꼼꼼하게 다듬어 수정한 이 대본을 바탕으로 하는 방송, 꼼꼼하게 준비된 방송이네요. 오늘도 사실 굉장히 긴장돼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를 위한 교두볼스의 시험 녹화분을 촬영하면서 이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또 방송에 나름 익숙해지긴 했지만 오디오 방송에 또 특화된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입으로는 딴소리 하면서 눈은 딴 데가 있고 정말 표정하고 뭐 나오는 말하고 일치되지도 않고 이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떡하나요? 걱정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게시판에 다른 방송 프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나 봐요. 옥상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방송도 하더라. 자유롭게 해라. 뭐 보인다고 해서 꼭 경직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까요? 네, 저희는 그래서 한번 뭐 안주하고 술을 좀 갖다 놓고 좀 죄송합니다. 네, 뭐 겨우 할 수 있는 상상력이 거기밖에 안 돼요. 참. 제가 술을 좀 좋아하나 봐요. 예. 어쨌든 오늘도 다음 주에 정식 방송을 위한 가리지 말라고. 예, 정식 방송을 위한 시험 방송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진지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비주얼로 쫙 나타날 때는 나름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근데 뭐 카메라는 어디를 응시하고 뭐 이런 거 미리 교육도 안 시켜줘요? 예? 그 얼짱 각도 이런 거 알려주시고 나름대로 손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뭐 메이크업은 어쨌든 자체 메이크업 하기로 한 거고. 자체 메이크업. 예, 제가 좋은 호수의 비비크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강의 비주얼 방송을 위한 오늘은 시험 녹화 방송 중입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거 있었죠. 스탑 앤 프리스킹. 스탑 앤 프리스크. 예, 프리스크인가요? 예. 예, 그걸 뭐 ing로 발음해도 되는 거죠? 상관없죠. 그게 뭔가요? 불신검문. 지금 하는 게? 지금 하는 것처럼. 불신검문. 불신검문에 대해서 프리스크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옷 위를 더듬는 거예요. 네, 더듬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걸 프리스크로 하라는 거죠. 옷 위를 더듬어서 하라는 거고, 미국에서는 아예 옷 위를 더듬어서 하라고 명문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경직법은 그냥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서 가방을 보자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이 그런 건 안 된다.
겉으로 표피 검사라 그러죠. 겉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되지만 가방을 보여달라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신 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비방 문건이 이제 살포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대응 지침을 세우면서 불신 검문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일선서에 하달했던 그 얘기를 했었어요. 불신 검문은 사실상 임의적인 거고 방금 박주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를 더듬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사실상 이제 임의적인 조치로서 한계를 가진 게 되게 많은데 그걸 넘어서는 어떤 시도가 있어 보여서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우려가 현실로 물론 이제 일반 사건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시국 사건이거나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사건은 아니긴 하지만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가 문제가 된 게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저에게는 어제 뉴스에 이제 나왔었던 거죠. 저희들이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이제 절도죄로 의심을 받아가지고 불신 검문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자기는 절도죄와 무관하다. 그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가던 길에 경찰이 자기를 불러 세우니까. 그래서 이 복싱하는 자세를 취했답니다. 나는 아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달려들어가지고 6명이라고 그랬나요? 5명. 5명이 경찰관이 달려들어가지고 수갑을 채우는 일이 있었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과잉이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제기했던 사안이었는데 경찰에서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이분에 대해서는 절도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그렇게 수갑까지 채운 것들은 과잉의 공권력 행사인데 더군다나 그 불신 검문에 대한 강화 방침이 결국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황이 있었길래 절도범으로 의심을 한 이분이 걸까요? 이제 아마 지나가던 부근에 절도죄가 발생을 했었나 봐요. 근데 마침 또 이분이 타고 가셨던 그 오토바이인가요? 그게 아마 미등록이다 보니까 경찰로서는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형사소송법에서는 뭐 현행범죄판 이런 것이 성립이 돼야만 강제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행범은 아니었던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불신검문 같은 경우에 경직법에 따라서 거부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징계집행법, 경직법. 그래서 이분은 거부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법을 아시는 분이네요. 거부하네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연행이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항의를 뭐 지갑 같은 것도 막 땅바닥에 던지고 이런 장면이 CCTV에 나온대요. 그런데도 계속 경찰이 하니까 이제 우통을 좀 벗고 권투 자세를 이렇게 취했더니 경찰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억지로 눕히고 머리를 밟고 그 과정에서 테이저건이라고 불리는 전기총이 발사가 돼가지고 물론 경찰은 자기가 발사한 건 아니고 발사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더 밝혀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루퍼트 미 대사 그 사건 이후에 경찰이 불신 검문이나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한 그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또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다든지 또는 방침을 가져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 보수 일간지들조차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국민의 법감정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어떤 사안을 보고 국민이 이제 직관적으로 가지게 되는 감정을 법감정이라고도 하지만 또 인권 감수성 뭐 이런 개념에서 따지고 볼 때 내 인권을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즉각적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경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하면 본인은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우통을 벗는다, 지갑을 던졌다.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어떤 식으로 정당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이미 화가 나서 한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또 정당화시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늘 저희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수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고 발견하고 또 관련 증거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치안 유지라고 하는 수사기관에 맡겨진 본연의 기능들을 하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의 측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뭐 이 사람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심하고 또 그 의심들을 정당화하는 활동들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의심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후자의 범위들은 최소한으로 좁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심을 받는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자기 인권들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넓어지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불신검문도 그래서 법에 주의의 사정을 봐가지고 죄를 뭐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그런 사정 같은 요건들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들인데 지금 어차피 저는 오히려 지금 이번에 벌어진 일이 전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분 개인께는 체포를 당하고 테이저건이 발사되고 또 수갑을 채워지는 그분께는 좀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그 불신검문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드러나는 하나의 예가 돼서 네 어쨌든 좀 경찰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이런 불신검문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들을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느꼈으면 좋은데 뭐 오늘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아, 우리가 시행하려고 했던 제도가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남용될 수도 있구나 이런 자각을 네. 하게 될까요? 하나 질문 하나 드리나요? 예. 이거 얼음 소리 나도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별게 다 신경 쓰이네. 비슷한 시기에 경찰에 관련돼서 또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경찰에 권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경찰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건수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2013년에는 1330건이었다가 2014년에는 1542건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늘었냐면 경찰에 대한 모욕죄 있잖아요. 네. 경찰을 보고 짭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경찰에 대한 모욕죄라고 하면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인권 침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식의 어떤 법 집행에 있어서 좀 국민의 신체의 자유라든지 영장주의 같은 것들을 위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진정이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라라고 경찰에게 의견을 제출한 것 같아요. 국가인권이 웬만하면 좀 잘 안 나서잖아요. 요즘에. 최근 국가인권에 네. 국가행위에 대해서 잘 안 나서는데 예. 요즘 국가인권에는 나서도 별로 뭐 이렇게 먹어주는 데도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수치만 봐도 매년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고 특히 경찰에 대한 모욕죄로 하루에 4건씩 처벌이 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모욕죄로요? 예, 그러니까 짭새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방해라든지 이런 뭐 다른 행위가 있을 때 그걸 뭐 체포한 게 아니라 모욕죄로. 그렇죠, 모욕죄죠.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뭐라고 불만을 표하면 그거를 이제 경찰에 대한 모욕죄로 이유로 처벌하는 게 평균 하루에 4건으로 1년 사이에 35%가 증가했답니다. 네. 그럼 짭새라는 말은 모욕적인 단어로 지칭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에서 흔히 보는 뭐 개새끼 뭐 이런 말처럼 욕으로 그러면 규정된 건가요? 짭새. 그런 사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도 그런 유사한 사건을 한번 형사변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뤘던 사례는 그거였어요. 같이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술집 주인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술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그 사람을 막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경찰한테도 막 이제 막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 자리에서 업무방해로 그 술집에 대한 업무방해로 체포를 해갔는데 이 등에 이렇게 등 뒤로 손을 해갖고 수갑을 채워가서 가니까 그럴 만큼도 아닌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경찰에 와가지고 계속 항의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손 뒤로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사람을 체포해 가냐. 그리고 이렇게 경찰에 파출소에 데려왔으면 풀어줘야지 왜 안 풀어주냐.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경찰이 막 막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의뢰인은 이제 욕설을 안 하셨다고 그러고 경찰은 이제 욕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실 갖고 있는 문제는 그거죠. 과연 일반인들 사이에서 욕설이 있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욕설을 들은 사람이 너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야 그러면 사실 현행범 체포가 되겠습니까? 그죠? 다 야 너 미쳤냐? 돌았냐? 술 먹다가 뭐 그런 걸로 뭐 하는 짓이냐 이러지. 거의 또라이 취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너 현행범 체포한다 모욕죄로 이러면 사실 그거는 경찰력의 부당한 남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 경찰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야 뭐야 너 지금 엉망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항상 경찰에 대해서 존댓말 아유 그렇죠. 화가 나도
네. 아유, 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참. 물론 이 공권력이라는 게 정당하게 집행되는 과정에 시민으로서 협조해야 되고 그들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은 촉발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인의 인권 감수성에서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시비들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엉는 것 같으면 이건 좀 제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기소가 되고 처벌이 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경찰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권력은 이 절제와 균형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네들이 뭐 좀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 막 이렇게 잡아가두고 불신검문 강화해가지고 수갑 채우고 이러는 것들은 헌법 질서에도 맞지도 않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권력의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따르고 이럴 수 있도록 경찰들이 이 절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잘 되새겨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이 잘하면 욕을 안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잘 안 해서 그런가? 명예훼손으로 저도 곧. 아니 뭐 사실 공권력은 권력을 가진 주체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권력을 가진 주체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고, 그게 늘 정돈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어제 오늘 저희가 날짜로 얘기를 녹음은 오늘 26일. 이 아마추어 방송인들, 이거는 이제 어제 뉴스를 오늘 우리가 따끈따끈하게 준비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제가 하는 말은 알겠습니다. 법이니까 그냥 시비 걸지 마시면 제가 알아서 이런 부당한 공권력을 받는 따끈따끈한, 저희가 사실 이제 한 3-4일 전부터 대본을 다 마련하고 안건들을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다 논의를 마치는데, 바로 어제 26일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을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78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된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긴급조치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발령 자체가 민사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는 아니다라는 판결에 경로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뭐 새삼스럽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변이나 자주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봤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긴급조치를 통해 가지고 긴급조치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은 예전에 들었는데, 그 기쁜 소식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식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니들이 구체적인 불법행위, 감금당하고 가혹행위 당한 거 입증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손해배상을 기각시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나온 판결, 26일 나온 판결은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간 그런 얘기에 대해서 긴급조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은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이거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피해를 청구하는 게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당연히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긴급조치라는 위헌적 조치를 발령한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2심에서의 판결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놈의 대법원이 또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 바로 대통령이 그렇게 발령한 것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선뜻 어떤 느낌이 나세요? 그냥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령 얘기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주고 싶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결같이 보이지 않나요? 오늘 그러니까 이 판결을 보고 그간의 이 피해자들의 구제 조치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변호인단에서는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십 건 걸려있는, 수백 건 걸려있는 사례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 건지 이제 점점 자명해 보이거든요. 정말 법원은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이 판결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냐면, 저희 예전에 서울행정법원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부에서 했던 김종필 부장이 내렸던 판결 가운데서 일제시대 법령에 따라서 그 독립 지사들에 대해 투사들에 대해서 네네네. 항일 지사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친일 행위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딱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판결에서 김종필 부장이 내린 판시를 보면 일제시대 법령에 따라서 단순히 기소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무죄만을 판단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들어서 친일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그 대법원이 유신헌법의 선포라든지 긴급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뭐 위헌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단지 공무원들은 그 유신헌법의 긴급조치에 따라서 행위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체의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법을 따랐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게 논리가 똑같아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해서 유죄만을 판단했는데 그게 무슨 친일 행위냐라는 논리나 비록 위헌적인 긴급조치를 따랐다고는 하나 그 법을 따른 공무원들의 행위 자체가 뭐가 문제냐라는 행위나 이번 판결이 더 악랄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최소한 전제로서 일본 놈이 문제지 그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잖아 하는 논리를 전제로 깔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그 법을 발령한 대통령조차도 면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누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 아무도 나쁜 놈이 없어요. 누구 책임질 놈이 긴급조치가 나만 나쁜 놈이네. 그 놈이 나쁜 법이 나쁜 신기하다.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쟤는 미워하대. 법은 미워하대. 법은 미워하대. 발령하신 대통령은 미워하지 마라. 그 제가 갑자기 넘버 2에 나오는 최민식 마동탁 검사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런 개 같은 말이 어딨냐. 죄를 지은 그 놈을 미워해야지. 죄가 무슨 죄가 있냐. 그 뭐 또 넘버 2에서 그 정확한 얘기죠. 예, 마동탁 검사가 그랬잖아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죄가 무슨 죄? 넘버 3. 죄송합니다. 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지. 그 죄를 짓게 한 사회 구조가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책임을 지우고 그런 범죄를 발생하게 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돼요. 개 같은 판결이에요. 개 같은 판결. 망망망망망 이렇게. 너무 귀여워. 진짜 이 논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민법의 일반 논리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하잖아요, 그죠? 뭔가 어떤 법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직접 뭔가 손해를 일으킨 건 아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죠. 사실은 이런 어떤 불법적인 명령을 발령했고 그것에 의해서 무수한 인권 침해가 났는데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유신 헌법에 따라 긴급 조치를 발령해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위헌적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입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개겨가지고 만약에 국가로부터 잘렸다든가 그러면 그 행위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네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잘린 게 정당하게 되는 거네요. 이런 가치전도 현상을 대법원이 이렇게 용인하고 나아가서 이건 조장하는 거거든요. 니네가 다시 과거의 그런 유신헌법과 같은 시대가 오면 법이 정한 대로 통치권자가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따라야지. 이것은 일제시대로 돌아가면 일제시대 법을 따르고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시대 법을 따르고 이런 논리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공보관실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제 물론 이제 판결 자체의 내용을 발췌하면서 한 거긴 한데 이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라고 그 의의를 밝힙니다. 자,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안 되는데. 무서운 말이네요. 사실상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했던 헌재는 뭐고? 다 뭔가요? 다 그런 건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일일이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고 사실 논리적으로 입론도 가능하지 않지만 이건 그야말로 당시에 존재하던 헌법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를 너무 섣불리 한 것 같아요. 대법원이.
이 양반들 이거 전원합의체인가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니, 주심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3부네요. 권순일 대법관. 네. 대법관 한 분 요즘 청문회도 안 해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 앙앙불락하더니 예. 그래도 이런 일들은 잘 하시네요. 네. 네. 사실은 이 아까 기자 한 분이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예인데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감금하고 학살을 하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뭐 히틀러 혼자 유대인을 뭐 기체에 태워서 학살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이런 데가 나르고 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은 명명이란 이유로 아무런 반성적 고려 없이 그냥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거 역시 열심히 쓰시는데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그 얘기도 있죠. 게으름, 비판적으로 사고 안 하고 무조건 명명에 따랐던 그렇죠.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수많은 범죄들이 오히려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저 악의 평범성.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그런 어떤 것들을 조장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법한 명명이든 어떤 위법한 법체계든 따르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명명이나 법에 대해서 내가 거부해가지고 해고당하거나 해임당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판결이다 이거는. 그래서 대법원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앞으로 무조건 대통령이 뭐 하라고만 하면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 전에 제가 이제 그 대법원에 이제 한상희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했을 때 한상희 교수님이 이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책법원의 그 정책은 대법원이 정할 수 없는 거다. 국회가 정하는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정책법원의 그런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결국 그러면 그 정책의 내용 알맹이가 중요한 거다. 근데 지금 양승태 체제 하에 대법원이 계속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단 한 번도 우리 주권자인 우리 국민 일반들의 이익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가만 보면 소수의 가진 자, 특권자, 권력자, 힘 있는 자, 부자 이런 사람들의 이익에만 계속 복무해오는 그런 연장선이 있었거든요. 단적으로 생각나는 몇 개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오늘 판결뿐만 아니라 무슨 쌍용차 문제라든지 YTN 해고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통상임금 문제에서의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적인 논리들을 하며 KTX 여성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신영철이 김용판 사건 무죄 판결 그 확정하고 나간 거 하며 지금 보면 또 과거 사건에서 1년에서 그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하고 그렇죠. 있죠. 그 다음에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서 보여줬던 고등법원에서 정리해고가 잘못됐다라고 올라가면 여지없이 깨서 내려보내고 그 과정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뭐 이따 저희들 또 차한성 전 대법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사람들이 낀 대형 로펌들이 대법원에 와가지고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이 더럽고 추악한 대짜 동맹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설령 정책법원의 역할을 지향해서 뭐 상고법원 같은 정책들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지향하는 그 정책의 알맹이는 헌법 10조에 따라서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고 누구로부터도 다 평등한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들을 관철시키는 그야말로 대법원이 스스로 내걸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기본권의 최고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면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해서 명예회복해주고 신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나서가지고 국가 재정을 염려하고 그러면서 역사의 정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 여러분들도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뭐 국가로부터 뭐 몇 백억 단위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 몇백억 단위의 뭐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러면 한편으로는 상상도 못 해본 금액이고 뭐 로또 금액보다 훨씬 더 큰데 땡 잡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큰 금액 맞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큰 금액은 맞지만 그 정도 이상의 피해가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로 국가가 거들나겠네? 거들나도 됩니다. 국가가 파산 사태가 되더라도 그것들을 변제해내야만 국가의 향후 미래 재산을 거들릴 수 있는 오늘의
불법 행위자를 잡아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교도부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판결 또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판사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 중앙정보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 2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시에 중앙정보부법에 따르면 중앙정보부가 하는 일은 한정돼 있다. 지금의 국정원하고 똑같죠. 한정돼 있다. 그래서 단순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서 그냥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라 중앙정보부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수사를 한 거는 그거는 위법하고 공무원은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의가실이 인정된다라고 2심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3심에서는 뒤집은 거거든요. 자, 중앙정보부 하면 어땠어요? 박정희 상봉 당시에 상징 같았잖아요. 제일 먼저 만들었던 기관이죠. 정권을 잡고 나서. 상징 같은 거였어요. 중앙정보부의 뭐 긴급조치에 따른 행위조차도 아니었잖아요. 당시 법으로는 위법행위가 명백했거든요. 이 부분마저도 면제를 시켜줬다는 얘기는 박정희 3공화국의 상징이었던 중정 그리고 박정희라는 통치자에 대한 저는 뭐 정치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적 판결문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이 긴급조치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성토가 많았어요. 저도 긴급조치 변호인단 내부인데요. 이제 우리 법률상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뭘 해야 되지? 뭐 거리에 나가야 되냐 등등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법률가가 법으로서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법정에서 토론을 하고 어쨌든 그 결과들을 합리적으로 안아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우리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논리라면 누군가의 지시나 그러니까 어길 수 없는 조폭 두목으로부터의 지시라든가 어길 수 없는 강제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활동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신헌법과 그에 기한 긴급조치에 위반해서 거기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두목이 야 쟤 담궈 해갖고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들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조폭 두목의 지시는 그건 자기의 부하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였을 뿐 그 법적인 책임이 아니다. 이런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덕적 책임만 지겠다. 그렇죠. 도덕적 책임만 지는 거죠. 근데 이 논리를 조금 더 바꿔보면 그럼 일제 만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본 공무원들이나 이런 도덕적 사람들을 책임만 지시면 돼요. 도덕적 책임만 지면 되는 거고 아니죠. 역사적 책임만. 도덕적 역사적 책임.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위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 당시 뭐 어떤 그럼 일본의 어떤 그 동원령만 나쁜 거지. 동원령을 발의한 뭐 천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배상 청구하면 안 돼.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도 나쁜 놈이죠. 안중근 의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 사람을 쏴요? 그 사람은 역사적 책임만 지는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역사적 책임만 지는 이토호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긴조 변호인단 저희도 이제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반응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우리 변호사님들 참 차분하신 분들 많으신데 거기도 이제 뭐 대법원은 죽었다 이렇게 판에 박힌 말을 쓰시는 조모 변호사님 계시고요. 우리 회사의 오너신데 대법원은 죽었다가 이제 대법원은 존재의 의의를 상실했다요. 그냥 대법원 너 죽었어 이런 거요. 주먹. 맞아요. 그렇게 파이팅 넘치신 분이었군요. 너 죽었어. 그다음에 유신 복원 선고다. 대통령님의 축원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이건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한테 또 고소당할까봐. 그러면서도 앞으로가 문제다. 지금 이제 뭐 특별법밖에 없을까? 국회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나?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긴조구 40주년입니다. 기념 축사가 되는 판결문이겠군요. 최근에 참여연대가 올해 2015년 활동 방향을 잡는 토론을 하면서 참여연대가 이제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어떤 법원, 뭐 이런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단체예요. 처음에 그랬었죠. 처음부터. 지금도 지금 많이 그러고 있는데 약간의 회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양승태 대법원 이후에 대법원들이 너무 이상한 판결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사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또는 정상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그래서 뭔가 다른 방향의
직접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판결을 보니까 딱 진짜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저는 이 판결 보면서 이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원세훈 판결이에요. 원세훈 대법원 판결이요? 네, 항소심에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로 해서 올라간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과연 그 판결을 깰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고 저희가 한번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승태 체제 대법원에서의 하나의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보면 항소심이 뭔가 의미 있는 판결, 개혁 이게 뭔가 헌법 정신에 좀 더 다가서는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 올라가서 깨진 것들이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이것이 뭔가 우리 법원 안에서 서로 상이한 두 가지 기류의 전 충돌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헌법에 따라 설치된 법원의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과 오로지 권력, 가진 자 그리고 부자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간에 그런데 그 지금 후자의 세력이 더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뭔가 하급심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 의미 있게 정치하게 논증해서 올려보낸 사건들을 대법원이 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법원 안에 그런 유의미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왔던 세력들이 계속 위축되고 나아가서는 좀 아예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저는 들죠. 그렇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양쪽으로 나누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항소심 판결, 그러니까 2심 판결만 하더라도요. 사실 그러니까 항소심, 고등법원이라는 곳은 이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법원부장이라는 것도 걸러지는 곳이에요. 소위 말하는 튀는 판사. 그러니까 또는 약자를 가기 위해서 어렵죠. 예,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고등법원조차도 이렇게 내린 판결을 대법원이라는 정치적으로 정말 편향되어 있는 공간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두 부류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맞춰서 한 축에다가 대법관들을 놓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은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 현재 고등법원이 저는 뭐 그렇게 진보적이나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다시피 고등법원까지는 법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크면서 그래서 보수적이 되는 건데 그래도 외부의 어떤 이익과 네트워킹이 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대법관들은 제가 봤을 때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네트워킹이 이제 되는 것 같고 그게 역대 다른 그러니까 좀 약간 민주화됐다고 한 이후에 특히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대법관 구성 중에는 이 이익과의 네트워킹이 가장 강한 대법관 구성이 아닌가 지금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은 좀 갖게 돼요.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이해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 지배해왔다는 우리나라의 그 지배블록의 이해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고등법원이 좀 진보적으로 개혁적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개혁적이다 진보적이다 하는 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의 정말 명문의 규정을 그 문헌대로 해석한 게 사실 저희들 목소리에 우리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서구사회 기준으로 보면 되게 중도라든지 뭐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들은 진보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에 박힌 헌법을 해석하고 거기에 따른 법률 이걸 관철시키는 이상의 상상력을 발휘 못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결코 진보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사실 인권단체들이 민변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이 갑갑해하는데요. 우리 정말 보수야. 막 인권단체들이 나와서 담배 피면서 진짜 변호사들하고 일하기 힘들다. 왜냐면 변호사들은 그건 법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그건 좀 맞아요. 그렇습니다. 반대쪽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반대의 맞아요. 경우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보가 됐어. 진보로 치부되는 이런 세상이. 항상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참고로 사실 이제 저하고 박주민 변호사님은 민변에서 대외협력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그래서 웃으셨구나. 그러니까 외부 뭐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마다 느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갑갑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참 좀 그러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판결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이건 뭐 작정하고 아예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이거 뭐 비판이 의미가 있나요? 아까 말씀 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과연 우리 대법원이 어디까지 보여줄지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들을 맞닥뜨리면서 더 답답한 거는 우리 문재인 대표가 또 이 천안함 이 사태를 앞두고 이렇게 뭐 폭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들어가는 것들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현실들 앞에서 뭔가 좀 원칙을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에 맞게끔 해 나가려면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종북이다 뭐다 공격받는다고 해서 그런 걸로 이해는 되지만 아직 진실이 밝혀지도 않았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금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본인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 더군다나 자기가 속한 정당에서 추천했던 조영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인준을 못 받고 했던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겪었음에도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확신하진 않는다. 네. 그런조차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포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뭐 이렇게 그냥 폭침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규정해 버리는 게 과연 이런 현실들을 맞닥뜨리면 더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뭐 대법원 판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대법원 언저리에서 오늘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우리 매번 방송마다 한 3번째 얘기하고 있나요? 결국 뭐 청문회 일정이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야당이 물러섰죠 결국은.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에 이어서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제가 보기엔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라는 것들을 좀 가져야 돼요. 아니 어떻게 국가가 고문을 했던 사건 그것을 은폐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주는 게 마치 뭐 훌륭한 정치를 하는 것처럼 안 되죠. 아예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도 못 거치게끔 발도 못 디딜게 하는 게 진짜 원칙 있는 정치고 원칙 있는 국회인데 참 야당이 왜 이런 스탠스를 자꾸 취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역할이 그냥 과거 복원인 것 같아요. 유신을 복원해주고 또 박상욱 후보자로부터 대표되는 그런 군사정권의 이런 치부들을 다 그냥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대법관들 지금 이제 기수로 보면 대부분 다 유신헌법 때 헌법 공부하고 저희가 이제 정당해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유신헌법 때 유신헌법 달달달달 그때는 사실 외우는 거였잖아요. 사실. 외우는 거였죠. 그건 무슨 뭐 객관식 시험 문제 무슨 저 풀도 없고 그 문제도 공개 안 되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문제 객관식 문제 달달달 외우고 주관식 문제 달달달 외워가지고 지금처럼 무슨 판례 갖고 무슨 케이스를 풀어봤나 지네들이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유신헌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능력들은 전혀 없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아마 꺼이꺼이 어디선가 울었을 것 같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되니까 야, 그 시절이 생각난 것 같고 바로 이런 아까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 한나 아렌트 얘기하면서 악의 편검성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제시대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신생국가로서 해방 독립되었던 그런 것들이 역사의 후과로 남았고 마찬가지로 유신시대도 우리가 사실은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유신시대가 종언이 됐지 사실 우리의 싸움으로 유신시대 종언이라는 꼭지의 그 과실을 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유신도 우리가 스스로 청산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라는 그런 씨앗이 남아가지고 또 다른 꽃을 피우고 뭐 박근혜를 보고 근데 경국지색이라고 그러대요. 결코 동의가 안 되는데 경국지색은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 정도의 이런 미모는 되어야 예. 그래서 제가 뭐 좀 공허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역사의 청산,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좀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뭔가의 우리 사회의 기풍을 만들어 나가는 그게 전 노무현 정부도 조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그러네요. 조금 됐네요. 너무 조금 됐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박상욱 대법관 후보 이것만 봐도 대법원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한 건데 이걸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줬던 게 오늘 아까 다뤘던 그 판결이죠. 네.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갑갑해요. 지금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씩 긴급조치 관련 재판이 있는데요. 이제 계속 대법원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또 당사자 본인 신문이라고 해서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고 막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봐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 내일도 재판이 있고 뭐 금요일에도 재판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로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당장 닥친 고민입니다. 예, 정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것밖에 제게 남겨진 역할이 없는 걸까? 사실은 저는 박근혜 정부 들었었을 때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하고 나면 박정희 시대와 함께 좀 이렇게 다 그 과거가 좀 정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과거의 악령이 좀 악몽, 뭐 또는 그 유령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있으면 소송 들어오시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래요. 박정희 정부 때 가졌던 수많은 폐악들이 신하에 의해서 많이 치장이 돼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하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겠죠. 아, 신하가 아닌 눈으로 보다 보면은 신하로 덮인 부분들이 거쳐지면서 그 나쁜 부분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서 뭔가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는 안 되겠지만 그 이후에. 근데 쐐기를 박는 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쐐기를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의 과를 청산을 못하도록 지금 쐐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끝나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특별법 말고는 방법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특별법 만들려고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은 대법원 판례 들겠죠. 대법원 봐라. 뭐 이러면서. 늘 법을 제정할 때면 얘기하는 게 헌법 위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단적으로 뭐 인혁당 사례만 예를 들더라도 저희 뭐 진짜 치욕스러운 우리나라가 되게 치욕스러운 이제 사법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인혁당 사건인데요. 당시에 예. 아니 대법원이 사실은 자기도 반성을 했죠. 부끄럽고 하니까 자기도 회복시킬 겸 과거를 이렇게 다 회복시키는 거 아닐까요, 지금? 아, 과거를 그렇게. 아니, 왜냐면 만약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수많은 악행들의 법원이 관여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긴급조치 같은 경우도 뭐 법원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정말 위조된 증거에 의해서 고문 폭행에 의해서 억지로 받아낸 자백에 의해서 유죄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그냥 선고 직후에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치욕스러운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국가적 반성이 잠깐 반짝 있는 듯 하더니 지금 다 복원이 돼버린 거예요. 홍보 두 가지 좀 하죠.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지금 그 통신자료 제공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거 잠깐 하고요. 네. 자,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세요. 네. 여기 땅.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대법원 언저리를 못 벗어날 것 같은데 2부에서 할 얘기도 뭐 그 언저리 얘기입니다. 근데 2부 가기 전에 1부 마무리에 저희가 몇 가지 여러분들께 알림 얘기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예, 사실은 요거는 조금 진행이 된 지가 좀 된 건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통신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에 자기가 가입을 하면서 자기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정보를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면 통신사들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공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이 사실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고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냐, 아니면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야 되냐 고민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적절히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요청만 들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참여연대하고 오픈넷이라는 데가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통신 자료를 제공한 내역을 파악하고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확인해가지고 좀 문제 있는 제공이다라고 싶으면 좀 모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좀 참여를 해보려고 제 통신 자료, 그러니까 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에 작년 1년 동안 몇 번이나 제공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네. 검찰에 2건, 2번. 박주민에 대한 경찰에 2번.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마포경찰서, 그리고 경찰청 이렇게 4번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요? 네, 박경신 교수는 3번 당했는데 국정원 1번 포함됐고 경찰에서 2번. 아니 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두 분은? 저도 모르겠는데 제 정보가 굉장히 탐나나 봐요. 그래서 그는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로 나한테 물어보지. 정보를 가져갔더라고요. 전화번호 정도는. 근데 이게 특별한 인물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무차별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 가맹점들 있잖아요.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가서 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신분증 들고 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 보셔서 이게 좀 석연치 않다. 그러면은 이제 참여연대라든지 또는 그 오픈넷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원고로 참여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신분증을 찾는다. 예,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간다. 가맹점에 간다. 제 정보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결정돼서 정보 오는데 하루나 이틀 걸린다 그래요. 그럼 이틀 정도 있다가 문자가 와요. 그 직영점에 와서 확인하십시오. 라고. 그러면 가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종이로 출력을 해줍니다. 당신의 정보는 언제 어느 수사기관이 달라 그래서 제공해 줬습니다. 그 지금 박주민 변호사가 그 확인한 정보는 그러니까 제공된 정보가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 전화번호, 제가 가입한 날 이런 것들 정보가 넘어갔다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검찰과 경찰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조심해야 될까요? 근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분들이 그 기관에서 그 정보를 받아갈 때는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의 뭐를 달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저희가 통신사가 저희한테 주는 자료를 보면 그 요청서 번호가 떠요. 그 수사기관이 보냈던 요청서 번호가 떠서 이 번호로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해당 수사기관에 전화하면 그 수사기관이 알려준대요. 저희가 이런 사유로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하나 덧붙이면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버 사찰 금지법이라고 이제 별칭이 붙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지금 법에 의하면 임의적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영장도 필요 없고 그게 사실은 자체적 판단으로 주든지 안 주든지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주면서 개인정보들이 수사기관에 이렇게 넘어간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자료 제공에도 영장주의를 관철시키게끔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그 통신자료 제공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더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에 뭔가 글을 쓰려면 인터넷 실명제여서 정보를 넣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포털사들은 개인정보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사, KT, SKT, LG U+ 이런 데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현재 통신사들이 근데 그 포털에 메일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메일 계정을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네이버 다음에 메일 계정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어쨌든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가. 서운할까? 아니 박주민 변호사는 물론 4번이나 요청해서 갔는데 나도 알려줄게. 전화하면 알려줄게. 아마 넉넉하게 알아갔을 거예요. 요새는 뭐 하고 있는 일이 그 주문놀이밖에 없어가지고요. 이재용 변호사님은 주로 이렇게 합참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 모욕 뭐 이런 걸로 군통수권자 모욕으로. 또 하나의 홍보 내용은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이제 발족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요.
뭐 이미 이제 뭐 이슈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노후 원전 월성 1호기를 이제 재가동을 하잖아요. 수면 연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해요. 예, 지금 그냥 가동이 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모집해서 이것과 관련한 임시 조치 등등 이제 소송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가동 중지 가처분이죠. 예. 네, 가동을 중지해달라 예. 임시적으로라도. 예. 뭐 취소 처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정적인 어떤 허가 사항인가요? 네. 제가 정확한 법률 관계를 모르긴 하는데요. 행정 소송과 더불어서 임시 조치를 구하는 이제 소송을 준비할 텐데요. 원고인단은 아마도 이제 월성 1호기 주변에 있는 주민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원고는 됐는데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월요일쯤에 아마 본격적으로 언론 홍보를 하시고 원고인단 모집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귀를 쫑긋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신 변호사님은 누구신가요? 이정일 변호사님이신가요? 민변 환경위에서 이정일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김영희 변호사님이라고 그 탈핵운동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환경운동 관련해서 여러 단체에 관여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같이.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거 진작에 좀 이정일 변호사님 보고 환경위원장님이시죠, 민변. 네. 좀 하자고 막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하신다고. 이분 때를 왜냐하면 기다리셨구나. 밀양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밀양에 지금 송전선을 설치하는데 이 송전선이 노후 원전을 가동 안 하면 맞습니다.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원전도 위험하고 또 새로 추가적으로 막 환경 파괴하면서 송전탑 설치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노후 원전도 막아서 안전도 꾀할 수 있고 새로운 송전탑 설치를 막음으로써 환경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이 소송이에요. 네. 그 본격적으로 뭐 소장 등 대충 이제 아웃라인 나오면은 뭐 이정일 변호사님인데 김영희 변호사님도 한번 저희가 말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환경 문제라든가 밀양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시사 이런 데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그 일본의 대지진 나면서 원전 사태 났던 후쿠시마. 네, 후쿠시마 사태 났을 때 일본 수상이 이제 간 나오토 그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때 경험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춰봐서 원전 사고가 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근데 후쿠시마 사태를 거치면서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월성 노후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되풀이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또 월성 터지면 사실 일본 바로 직접적 위험권에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원전들을 모두 다 지금 다 당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월성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한반도 남단은 거의 전역이 다 직접적인 타격의 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 공동체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으셔가지고 당장 재가동을 중단시키게끔. 그게 사실은 독일이 체르노빌 사태를 보고 원전을 차례차례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세계 1위가는 친환경 에너지 국가예요.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걸 팔고 있어요. 수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원전에 매달리고 그러지 말고 뭐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좀 부흥시키는다는 측면에서도 원전 폐쇄라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요. 나 독일 얘기하니까 또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그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제 사실 박근혜하고 많이 비교가 됐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메르켈은 어머니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터 그러는데 아니. 그 양반은 지금까지 총리 재직 시에 옷을 4벌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도 다 가동 중단하고 또 동서독 간의 통합을 이렇게 추구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재임 불과 3년 차 만에 옷을 120벌을 마련하셨다고 화제가 됐고. 옷 마련에 집중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통합의 정치보다는 분열의 정치, 그리고 국민 개무시하는 정치. 과거 회복. 그렇죠. 과거 회복. 그다음에 공약 개무시, 거짓말. 7시간 동안 어디 행방도 막 사라지시고. 이런 원전 문제만 해도 본인이 메르켈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나눴던 그때 대화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대화의 정신?
아니 뭐 자기가 뭐 닮은 점이 많다 자기는 자기도 전자공학과 졸업했고 메르켈은 기분이 어땠어요? 아까 메르켈도 무슨 그 과학자 출신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뭐 닮은 점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닮기는 예. 어쨌든 원전 사실 모든 과학기술이 뭐 발달이 돼서 어떤 유용한 제도를 이렇게 저희가 누리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보면은 이제 의외의 불이타가 나타나고 하는데 하물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것 자체를 모두 지배하는 기술이 아직 없죠. 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이런 무모한. 예. 저희는 광고를 했는데 광고가 본방송 저희 같아요. 예. 적당히 편집을 해서 본방송을 좀 자르고 이거를.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로 대법원과 대법관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앞에 유신 김조 관련 판결 하나 말씀드렸고 박사욱 대법관 후보자 말씀드렸는데 넘어가기 전에 보니까 지금 이 앞에서 우리가 일부에서 말했던 그 대법원 판결이 2012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네요. 네, 사건 번호를 보면 2012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 번호가 이제 앞에는 판결한 날짜가 나오고 뒤에가 이제 몇 년도 2012 다는 이제 대법원 민사 사건의 고유한 가나다 이렇게 해서 30이면 다 4882선은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 중에서 4882번째 사건이라는 의미고 끝에 4는 또 다른 이제 법원 내부의 행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번호인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 사건을 접수받아 놓고 그동안 짱을 봤던 거구나. 짱을 본다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짱을 봤다가 이제서야.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저는 이제 그래서 문득 드는 의문이 과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판결을 대법원이 선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검찰이나 이 법원이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사실 대통령 취급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유신 시대에 관련된 유신 시대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가치를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또 권력에 대해서 또 영합하는 측면이 있는 대법원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특히 정치 권력을 다투는 현역 정치인들은 특히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비단 대통령 한 자리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네요. 지금 뭐 그런데 천안함이 폭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권력을 잡기 위한 게 권력 자체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말씀 중에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성격이 권력인 점을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직 진실도 규명 안 되고 그 빈약한 사실적 근거를 갖고 있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폭침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권력을 잡는 것은 오히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권력 잡기가 아니라 사람 죽는 세상을 위한 권력 잡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부도 어쨌든 대법원 문제에 있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대한변협발 소식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를 최종적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최근에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김영란법 관련해서 위헌 제청, 헌법소원을 했죠. 여러모로 좀 튀고 있어요. 그 결이 다소 이제 다양해서 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이 얘기하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변호사법에 따르면은
변호사로 업무를 하려면 대한변협의 2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하나는 변호사로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업한다는 개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은 등록은 마쳤고요. 네. 서울에서 자기가 변호사 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데 네네. 신고를 반려한 거죠. 근데 변호사법을 보면 등록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아예 등록을 안 받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사무장님 케이스인 거죠? 뭐 재임 시절에 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신상실, 미약 뭐 이런 증세가 보인다거나 하면은 등록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인 동안에 우리 사무장님께서는 심신이 강력하시죠? 심신이 너무 강력하신 바람에 그래서 강건하시죠. 강건하셔서 예. 등록까지는 이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통과를 했어요. 예, 차한성 대법관. 근데 이제 신고를 할 때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에는 오케이가 됐던 것 같은데 대한변협에서는 신고를 반려했던 거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분이 작년에 퇴임을 하셨고요, 대법관에서. 근데 지금 현재 정관예우 금지법 이름을 정확한 이름 풀네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그 법이 지금 개업지로부터 1년 동안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만두면 대법원 사건을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이 대구 출신이신데 영남대에서 석좌 교수로 1년 동안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퇴임한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겠다고 개업 신고를 하시게 된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그 배경 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분이 이제 1년 동안은 대법원 사건을 못 하니까 법으로 석좌 교수로 있으시면서 변호사로 아예 활동을 안 하신 것 같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하는 대형 로펌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업 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이 이분이 또 이제 특이한 게 우리가 이 사건의 또 이 이면에 이런 개인 캐릭터를 또 알면 사건의 이해가 좀 입체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창우 변협회장님이 사법시험 기수로는 이제 25회신데 그러니까 1983년에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이죠. 이제 사실 그 시절에는 뭐 연수원 성적과 관계없이 다 원하면 다 임관이 되던 시기인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이제 전관 경력이 없으신 바로 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이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그 행변? 뭐 이런 행변인가? 뉴라이트 아무튼 그쪽에서 변호사한테 활동하신 분인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 정관예우에 대한 문제인식이 남다르신 분이셨던 거죠. 사실 변호사로 활동하면 이념이 좌든 우든 뭐 무슨 이념을 갖고 있든 정관예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장값으로 3천만 원 받으면 그래서 이 하창우 변협회장님이 페이스북에다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글도 올렸어요. 자기가 정관예우에 가장 그 단적인 폐해를 말하겠다라고 해갖고 어떤 글을 저도 이제 봤는데 어떤 글을 올리셨냐면 자기가 그 서울변호회장으로 있으면서 한 여성 변호사가 완전히 진짜 얼굴이 뭐가 되도록 해갖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한테 헐레벌떡 와서 막 어저 터지고 그래갖고 얼굴이 뭐라고 그래 관용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얼굴 막 맞으면 쥐 터졌다. 벌집이 됐다? 벌집이 됐다? 벌집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나요? 쥐. 그래서 죄송해요.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사건을 대법원 사건을 하나 수임했는데 의뢰인이 자기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당신은 2천만 원 갖고 3천만 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구해서 그분을 그 변호인 대리 소송 대리 목록에 넣어달라. 괜찮게 나눴네요 그 케이스는. 그래서 보통은 한 4가구 1을 봐야 되잖아요. 네, 5천만 원, 아니 그건 의뢰인의 이제 직접 저기니까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2천은 자기가 이제 수임료로 갖고 아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한테 가서 3천만 원을 드리고 이게 의뢰인 저 수임 저기 소송대리 목록에다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지니까 의뢰인이 웬 그 조폭 같은 사람 한 명을 끌고 와서 방으로 찾아와가지고 죽도록 팼다는 거예요. 돈 돌려달라고. 아까 돈 돌려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죽도록 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상태에서 맞아 죽을까봐 자기 마이너스 통장 털어갖고 5천만 원 갚아줬다. 그래서 하창우 변협회장 그 회장님이 이제 그러면 그 대법관 출신한테는 그 돈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냐.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올리셔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 정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하창우 변협회장님께서 강력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차한성 전 대법관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 삼아가지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 개업하지 말고 해라 이런 식의. 먼저 좀 확실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변협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가에 대한 얘기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관예우에 대한 문제인식은 다 공유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대법관은 최후의 직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법관 이후에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대법관 하실 때 최대한 집중해서 하고, 나와서는 이제 사실은 어떤 돈을 버는 일은 안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변협이 이번에 신고를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많아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과 신고가 있는데 등록은 분명히 심사에서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근데 신고에 대해서는 법에 그냥 개업을 하려면 신고하여야 된다. 그 당사자 변호사가. 그 조항만 있지 대한변협이 그 신고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반려를 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하는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법률상으로 또 신고라는 게 허가라든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정보 전달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저 단순한 내가 여기서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할 거야라는 정보 전달의 의미인데 그걸 받는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대한변협 내규에 마치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보면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이럴 때 그런 걸 보완하라고 하는 규정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법률상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것처럼 보여져요. 일단은. 저희 민변이든 또는 시민단체든 이제 어떤 때는 법률상 우리 사실 법률상 명백히 안 되는데 한다기보다는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슈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측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의 해석을 한다면은 그럼 하창우 회장은 그래 이 기회에 정관예우와 관련된 부분을 입법화한다든지 다른 운동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서 그렇게 해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처분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법률가라면은 조금 전에 하셨던 얘기처럼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항변조차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본인은 판단을 했어요. 근데도 이런 걸 강행했어요.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 얼마 전에 김영란법 관련해서 그 헌법소원 한 것 역시도 약간 문제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슈 안에 서 있겠다는 의도인가 하는 짐작도 했었는데요. 이번 건은 어떤 의도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문제인식 자체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두 개를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인식과 그 문제인식을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표현해 갈 거냐, 관찰시켜 갈 거냐, 이제 두 가지는 좀 냉정하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 자체는 법치주의에 좀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신고라고 하는 의미들이 행정 절차상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을 지적하면 모를까. 아예 전직이 대법관이었다고 해가지고 변호사로서의 그런 개업 신고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법에 근거 없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어쨌든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인식은 공감하지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조금 더 그리고 사실은 차한성 전 대법관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거 아니에요. 대한변협이 정관예우의 문제를 좀 여론에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삼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접근 자체가 정치하지 못하고 조금 국민 여론들을 조금 더 잘 설득해가는 그런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차제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왕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태평양 측이 됐든 차한성 전 대법관이 됐든 소송을 하든지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대한변협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 조치의 이제 법적인 문제는 걸러질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하창우 회장이 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대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접근들이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 많은 분들의 비난이 예상되긴 하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국가가 이제 세금을 통해 가지고 네. 뭐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명 품위유지비 같은 걸 주더라도 그 이 대법관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는 폐악이 사실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법관들의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사법 질서가 왜곡되고 뭐 공정 뭐 이런 것들하고 완전 거리가 먼 판결들을 해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분들이 아예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될 수 없게끔 아예 그냥 공적인 역할만 해라. 뭐 국선 변호인을 하든지 어디 네. 석자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공직을 다시 나가든지 그런 건 변론으로 하고 돈 되는 일을 하지 못하되 당신이 돈 되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금 말고 품위 유지비를 좀 주겠다. 국민 세금으로.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차치하고. 그래서 국민 세금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액수의 크기하고 이 사람들이 변호사로 개업을 해갖고 온갖 벌이고 있는 폐악질을 비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부담이 좀 있더라도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번에 제가 대한변협에서 아쉬웠던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예우의 문제들을 좀 대안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해나갑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을 환기해가는 식의 정치한 접근들이 네. 좀 있었더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실은 그 과정들을 보면 하창호 변협회장이 먼저 권고하는 모양새를 좀 취했죠.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따로 만나셨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권고했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개업신고서를 내니까 반려하는 처분 뭐 어쨌든 반려하는 조치를 취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권고하는 것까지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비공개리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만났는지 뭘 해서 개업을 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개업 신고를 한 거니까 그러면 개업 신고는 받아들이되 뭐 특별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우리 변협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관예우의 폐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반려하고 싶었으나 반려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는 검토 결과 그렇게 해서 개업 신고를 받아들이긴 하나 차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국민 여러분께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봐 주셔가지고 대법관들에게 이러이러한 품위 유지비 같은 걸 지급해서라도 예우를 해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륜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쓰여지게 하되 돈을 버는 일에는 종사하실 수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변협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국회가 보다 깊이 있게 헤아려 달라라고 했으면 훨씬 더 여론의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컸고 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도가 잘 굴러가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대의에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첫 시범 케이스고 그런 거면 차라리 차한성 전 대법관을 보다 강력하게 설득해서라도 이번 첫 시범 케이스에서 내가 대의에 순응해서 좋다 변협에 수긍해서 개업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여론의 반영도 컸을 거고 첫 시범 케이스로서의 그런 모양새도 굉장히 좋았을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한성 대법관은 꼭 변호사를 하고 싶을까요? 뭐 예약된 사건들이 있나? 미리 접수한 거 있어요. 미리 1년 동안 석자 교수 하시면서 줄 세워놓고 대기법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1년 후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거 그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 브로커 아니에요, 브로커. 글쎄요. 향후에 대한변협이 그 진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네. 사실 취지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이 이런 일을 위해서 나서주는 게 변호사의 제대로 된 품위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그분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밥그릇 싸움이다. 정관이 또 들어와서 법률 시장을 많이 먹으니까 또 비정관 출신이었던 하창호 회장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아니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도 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2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래요. 그렇군요. 사실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거니 하는데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고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혹시 이런 거 어떨까요? 나중에 보이는 방송할 때는 노란색 팻말 같은 걸 듣고 있다가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딱 들면 그렇죠. 발언 그러지 말고요. 여기다가 시계를 설치해가지고 발언 시간 총량제. 나같이 겸손한 사람은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은 이 법률가의 서면쓰기에 익숙한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연수원 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게 남아있을 때잖아요. 몇 장이 넘어가도 한 문장인. 근데 정말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해요. 정말 대단한 능력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구슬로도 구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기에는 뭔가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20분을 다 쓰셨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고생하셨다고요. 예, 오늘 어쨌든 이만큼 줄이고 나면 우리의 이제 오디오 쇼는 끝난 거죠. 예, 실질적인 오디오 쇼는 마무리일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디오 쇼 마지막 프로그램은 한 번 더 있긴 할 텐데요.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전해질 것 같긴 하고요. 그 뒤에는 저희가 비주얼 쇼로 예, 준비된 비주얼 쇼로 다음은 똑같이 라디오인 거죠? 예. 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엔 저도 말 좀 시켜주세요. 노란색 팻말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